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정규기관이어서 시장을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직접 가서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표 난 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원장님이 은행장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사람은 대출 검토를 신중하게 하라. 집값이 상승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은행의 자율적인 검토, 심사를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뒤가 맞지 않죠. 근데 제가 부동산 역사 공부하는 걸 나름 좋아하잖아요. 이게 예전에 제가 알던 시장이랑 똑같진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약간 유사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면은 제가 공유를 드릴 건데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같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과거에서 찾자면 그 시기랑 지금 약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요. 지금 예전에 김대중 정권이랑 노무현 정권 있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10년 동안 규제한 줄 알아요, 부동산을. 왜냐면 이게 진보 정권이니까. 아니에요. 김대중 정권 때는 풀었고 노무현 정권 때 걸어 잠궜죠.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랑은 스탠스가 좀 달라요. 경제에 대한 지식이 있던 분이고요. 정말 평가가 갈리긴 하지만 보통 분은 아니었죠. 지금 차라리 어디랑 비교하면 되냐면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10년째 지금 규제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박한 시장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예전에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이랑 비슷해요. 오잉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명박 정권은 풀어주지 않았냐? 아니에요. 이명박 정권 때 지금이랑은 달라요. 전 왜냐면 이명박 정권이랑 지금 정권 비교하는 거는 전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끌어가는 힘이랑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총선 결과도 달랐고요. 레벨이 달라요, 진짜. 제가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을 좋아한다는 게 진짜 아니고요. 이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거기 때 사회생활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조금 동감하시지 않을까요? 뭔가 이끌어나는 방향이 달라요. 왜 비슷하다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정권 갔을 때 이제 부동산 다 풀어주고 완전 자유시장으로 가가지고 부동산을 부양할 거라고 기대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왜 이렇게 시장을 안 푸냐?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 건설사 넘어서 저축은행까지 다 터뜨렸어요. 근데 사실 전 이것 때문에 평가가 다른 거예요. 저는 차라리 건설사 아니면 시행사, 저축은행 터뜨릴 건 터뜨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골무면 연쇄로 다 도산하니까. 이명박 정권 때 그거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절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PF 연장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는 다른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야, 왜 규제 안 푸냐? 왜 이렇게 시장을 옥죄냐? 그리고 그때 공급을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거는 따라하는 건 아닌데요. 이명박 정권 때 있던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분명히 맞아요. 왜냐면은 뭔가 그린벨트를 풀겠다. 일단 비슷하지 않습니까? 엄청 짓겠다. 나라에서 짓겠다. 기업이 운영하게 하겠다.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안 비슷한데 국민들이 들었을 땐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규제를 천천히 풀어요. 욕먹으니까. 이게 정말 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공사를 이명박 정권 때도 마찬가지인데 좀 괴롭혀요. 이명박 정권 때는 그때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로 전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지금은 그것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비슷하고요. 집값 올라가면 안 된다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말로는.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집을 사세요라고 한 거는 이명박 정권 때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0년 가까이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때 이명박 정권 때 있던 분들도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10년 동안 규제했다고 느끼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정권 때 규제를 왜 풀기 시작했을까? 지금 그 길로 갈 거고 지금이 더 빨라요. 뭐냐면은 이거 현 정권이 알고 계시겠죠 아마. 뭐를 아나요? 이명박 정권 때는 전세를 활용했어요.
전세 자금 대출을 풀어주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갈 수 있도록 수급을 풀어줬어요. 일자리든 돈줄이든 거주 형태든 간에 이 수급을 조율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생겨났던 부작용들, 어떤 시공사 시행사의 어떤 부실 비율, 아니면 여기랑 연동돼 있던 저축은행들은 과감하게 커트를 했어요. 이때 엄청났죠, 데미지가. 사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근데 얘기가 다른 게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거꾸로 옥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명박 정권을 따라하는 것 같다가 이번부터는 길이 달라요. 왜 길이 다르냐면은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명박 정권 때는 부동산이 다시 튀어올라가질 않았거든요. 서울은. 이명박 정권 때는 지방이 문제였죠. 그리고 그때는 국제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달라지면서 현 정부는 제 생각에 과거에 가져오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약간 방향을 틀은 거예요. 예전에는 집을 사지 말고 전세로 가세요. 우리가 길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를 그냥 뒀어요. 왜냐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대신에 월세가 오르지 않았고 매매가가 안정이 됐거든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고요.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 사람들을 지금 어느 쪽으로 보낼 수 있는지, 어디에 여유가 많은지를 선택하면 돼요. 이명박 정권은 전세로 보내면서 보금자리 주택을 지었잖아요. 나중에 공급이 많을 거니까 사전 청약 넣고 기다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정권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람들이 차라리 전세로 가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 매매가 오르는 게 죽기보다 싫다면서요. 이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은 대출을 해줄 때 웬만하면 해주지 마라, 이런 식이었잖아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면 안 되면은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집을 자꾸 사잖아요. 그럼 집값이 오릅니다. 그럼 사람들을 월세나 전세로 보내줘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손을 대고 있잖아요. 아니, 전세자금 대출 손대는 것도 괜찮다고 쳐요. 그럼 월세 시장이 저렴하면 되거든요. 월세 시장도 비싸요 지금. 그 월세도 비싸고 전세로 가고 싶은데 전세자금 대출은 막으면서 매매하려니까 매매 대출도 막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탈출구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결론이 뭐냐? 이명박 정권과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신규 공급이 없어요. 신규 공급은 3, 4년 후를 가지고 평가하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정권 22년도부터 3, 4년 후가 언제예요? 25년, 26년도잖아요. 25 전국구로 보시고 26년도부터 수도권 보시면은 입주 물량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거다, 주택시장이 이제 안정화를 찾을 거다, 잡힐 거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10년 정도의 평균을 냈을 때 어쨌건 이런 흐름은 처음이에요. 중간에 22년도, 23년도 시장이 또 있었잖아요. 즉 모든 걸 틀어막는 거예요. 매매도 틀어막고 전세도 틀어막고 월세는 이미 뭐 막 올라가고 있고 부자 동네는 냅두고. 너무 특이한 건데 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여러분, 수급이 안 맞죠. 신규 공급을 계속 해줘야지 수급이 맞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방법이 또 있긴 해요. 신규 공급을 해주기 싫으면은 전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면 돼요. 그냥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게 정말 가난하게 짓눌러 버리면은 주거 상향 이동을 포기하거나 하향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버림받아 마땅한 집들에서 유지가 되거나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반지하까지 내려가잖아요. 요새 반지하에 사람들 잘 안 살라 그러거든요. 위쪽에 집이 공급이 안 되니까 부자들은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부자 동네는 지금 100억, 200억을 현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집 구하기가 마땅치 않거든요. 근데 아래쪽에서는 지금 일단은 주거 이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을 해줘가지고 가격을 잡은 게 아니라 위쪽은 수급이 이미 안 맞고요, 아래쪽은 주거 이동을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방해를 받겠냐고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이걸 참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옛날 정권이랑 달라요. 지금은 그 어디에도 없던 정권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5개에 속하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풀어준다고 말하면서 자유시장, 은행의 자율성을 논하면서 뒤로는 그 어느 정권보다 이상하게 틀어막고 있는 형태, 그리고 공급의 엄청난 부족,
역사에 남을 정도의 공급 부족을 만들어낸 정권인 동시에 그게 뻔히 다가오는데 다른 걸로 땜빵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랑 같이 지켜봐 주시죠. 27년도까지잖아요. 엄청난 시장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가면 정말 이렇게 무조건 땜빵질로 수급만 틀어 막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생태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정부는 드물어요. 왜 그러냐? 야, 그래도 진보 정권보다 낫지 않냐?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게 진짜 목표였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다. 가격을 낮추는 게 진짜 목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서민들이 분노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요 얘기는 더 안 할게요. 근데 이번 정권은 그것까지 합쳐서 봤을 때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서민들의 어려움, 서민들의 올라타기, 희망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거나 전혀 공감을 못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부자들은 멀쩡하니까 이분들도 멀쩡한 게 아닌가. 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한국의 특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다니면서 대출 규제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식는 것처럼 한국 국민들은 분노할 때 한꺼번에 갑자기 해요. 어떤 거냐면 월세가 아니고요. 가만히 있다가 월세 이렇게 돼요. 화가 나서. 공급 부족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랑 공급 부족 해결하려면 몇 년 걸려요? 월세는 제가 계산했을 때 2년 넘게 걸릴 거고 신규 공급 4년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3기 신도시가 잘 돼갑니까? 그린벨트 이거 뭐 이제 또 얘기 들어가고 있고 정비사업도 지금 세워라 내오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다룰 건데 참 신기하다. 저도 궁금해요. 역사에 남는 정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시스템에 있어서 정치적인 거 말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좀 역사에 남지 않을까 싶고요. 25, 26, 27 시장 어떻게 될지 저는 어느 정도 제 생각이 딱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중간에 분명히 이런저런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굉장히 요상한 것들을 할 것 같은데 그때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요새는 지금 나들이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햇빛도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틈 나시면 좀 해도 쐬시고 엄청 덥거든요. 지금 바람도 쐬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